신방에 정막을 찍고 단말마와 같은 비명이 터져 나온 것은 촌농이 막 흘러내리기 시작한 자시 무렵이었다. 으악 저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신랑 김선우는 기겁하며 뒷걸음질을 치다 병풍에 걸려 엉덩방아를 채섰고 그 바람에 탁자 위에 놓인 원앙 금침이 바닥으로 뒹굴었다. 사색이 된 얼굴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천하제일의 미남자 선우의 눈동자에는 공포가 가득 서려 있었는데 그가 가리키는 손끝에는 붉은 화롯을 입고 족두리를 쓴 신부 박월아가 태연하게 앉아 있었다. 흔들리는 촛불 그림자가 월아의 얼굴 위로 일렁이자 공보 자국이 선명하게 팬 그녀의 피부와 비뚤어진 코, 그리고 툭 튀어나온 광대뼈가 더욱 기괴하게 도드라져 보였다. 선우는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며 눈을 질끈 감았고 제 어미가 자신에게 천상의 선녀를 데려다 주겠노라 약속했던 말을 떠올리며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이것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고 필시 산속의 도깨비가 둔갑하여 자신을 잡아먹으려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한 선우는 엉금엉금 기어서 문고리를 잡으려 했다. 그러나 문고리를 잡기도 전에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갑고 단호하여 그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 서방님, 어딜 그리 급히 가십니까? 합한주도 들지 않고 도망치는 신랑은 법도에 어긋나는 법입니다. 월아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술잔을 채우고 있었고 맑은 술이 또르르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이 기막힌 사단이 벌어지게 된 연유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 고을의 명물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김진사 댁의 외동아들 김선우는 태어날 때부터 옥골 선풍의 자태를 타고나 그가 밖을 나서면 지나가던 안악들이 넋을 잃고 물동이를 떨어뜨릴 정도로 빼어난 용모를 자랑했다. 하얀 피부는 백자처럼 고왔고 짙은 눈썹과 우수에 찬 눈동자는 보는 이의 심금을 울렸으나 안타깝게도 하늘은 그에게 미모를 준 대신 지능을 앗아가 버렸다. 선우는 나이가 20이 넘도록 천자문의 하늘 천자도 제대로 떼지 못했고 동네 아이들이 흙으로 빚은 경단을 꿀떡이라 속여도 의심 없이 받아먹고는 이가 아프다며 울음을 터뜨리는 순진무구한 바보였다. 그의 부친 김진사는 아들의 멍청함이 집안의 대를 끊어놓을까 노심초사하였고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어도 아들이 사기꾼들에게 홀라당 벗겨먹힐 것이 불보듯 뻔하였기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김진사가 내린 결론은 단 하나, 아들의 모자란 머리를 대신해 집안을 건사할 똑똑하고 야무진 며느리를 들이는 것이었다. 반면 고을 외곽에 쓰러져가는 초가에는 남산골 박색이라 불리는 노처녀 박월아가 살고 있었으니 그녀의 나이는 이미 홍기를 훌쩍 넘긴 25이었다. 월아는 태어날 때부터 흉한 외모를 지녀 부모조차 한숨을 쉬게 만들었으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만권의 책이 들어있다는 소문이 돌 만큼 비상한 재주를 감추고 있었다. 가난한 선비였던 아버지가 남긴 책들을 어깨너머로 읽어치운 월아는 사서삼경은 물론이거니와 잡학다식에 능통하여 마을의 대소사나 셈법이 꼬일 때마다 어른들이 몰래 찾아와 지혜를 구하곤 했다. 그러나 세상의 인심은 야박하여 그녀의 지혜를 칭송하기보다는 그 흉측한 얼굴을 비웃기에 바빴고 매파들조차 그녀의 집 대문 앞을 지나칠 때는 침을 뱉으며 재수 없다고 수군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배필을 구하느라 눈이 벌게진 김진사의 귀에 월아의 소문이 들어갔고 그는 무릎을 탁 치며 중매쟁이를 불렀다. 얼굴이 밥 먹여준다더냐. 내 아들놈 얼굴이 반반하니 며느리는 얼굴 따위 필요 없다. 오로지 머리 그 머리 좋은 박색을 데려오너라. 김진사는 월아의 병든 홀어머니에게 막대한 지창금을 약속했고 효심 깊은 월아는 기울어가는 집안을 일으키고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이 기가 막힌 혼담을 수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혼례식이 거행되던 날 마을은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이는 축하를 위함이 아니라 천하일색 신랑과 천하박색 신부의 만남이라는 희대의 구경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함이었다.
청사초롱이 내걸리고 풍악이 울리는 가운데 말 위에 오른 선우는 자신이 장가간다는 사실에 그저 신이 나서 해벌쭉 웃으며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 해맑은 미소를 보며 마을 처녀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고 안악들은 혀를 차며 아이고 저 고운 도령이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구나라며 동정의 눈빛을 보냈다. 반면 가마 속에 앉은 월하는 바깥의 수군거림을 고스란히 듣고 있었다. 저 가마 문이 열리면 도깨비가 튀어나올 게야. 김진사 영감이 노망이 났지 어떻게 저런 며느리를 들인단 말인가. 비수처럼 꽂히는 말들이었으나 월하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무릎 위에 놓인 손수건만을 꽉 쥐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의 무게를 알고 있었고 이 험난한 시집살이가 자신의 운명을 시험할 거대한 파도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가마가 덜컹거릴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불안과 오기가 동시에 솟구쳤으나 월하는 차가운 이성으로 감정을 억누르며 앞으로 닥칠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남편은 바보이고 시부모는 엄격하며 세상은 자신을 조롱한다.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살아남을 무기는 오직 자신의 명석한 두뇌뿐임을 그녀는 뼈저리게 되새겼다. 다시 신방으로 돌아와 선우는 여전히 공포에 질려 바들거리고 있었고 월하는 그런 남편을 서늘한 눈으로 응시했다. 어머니가 거짓말을 했어. 예쁜 색시라고 했는데 너는 곰보다 아니 곰보보다 더 무섭게 생겼다. 선우가 울먹이며 소리치자 월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선우는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몰렸지만 월하는 개의치 않고 그의 앞에 쪼그리고 앉아 눈높이를 맞췄다. 가까이서 본 월하의 얼굴은 선우에게 더욱 충격적이었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촛불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방님 잘 들으십시오. 서방님의 어머니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 하였으니 서방님의 마음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 저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월하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고 그 속에는 선우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선우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그녀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이 하얘져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저 눈앞의 여인이 무서우면서도 묘하게 사람을 압도하는 기운이 있어 감히 도망칠 엄두를 내지 못할 뿐이었다. 술을 드십시오. 이것은 부부의 연을 맺는 합한주입니다. 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밖에 있는 하인들이 들어와 서방님이 오줌을 쌌다고 동네방네에 소문을 낼 것입니다. 월하가 술잔을 내밀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자 체면칠에는 끔찍이도 중요하게 여기는 선우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오줌 안 쌌다. 내가 왜 오줌을 싸? 선우는 억울하다는 듯 소리치며 덥석 술잔을 받아들고는 단숨에 들이켰다. 쓴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그제야 조금 정신이 드는 듯 했으나 여전히 눈앞의 신부를 똑바로 쳐다보기는 두려웠다. 월하는 빈잔을 받아들고는 피식 아주 찰나의 미소를 지었는데 그 모습이 기이하게도 흉측함 속에 묘한 매력을 풍겼다. 참으로 단순하십니다. 허우대는 멀쩡하여 장군감인데 속은 7살 어린아이만도 못하니 이를 어찌할꼬. 그녀의 혼잣말을 듣지 못한 선우는 붉어진 얼굴로 씩씩거리며 이불자락을 끌어당겼다. 나 잘 거야. 너랑 말 안 해. 내일 날이 밝으면 아버지한테 일러서 너 내쫓을 거야. 선우는 털안 돌아누워 벽을 보고 누워버렸고 월하는 그런 남편의 등 뒤에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촛불이 사그라들며 방 안이 어둠에 잠기자 월하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신부의 자리에 조용히 몸을 뉘었다. 옆에서 들려오는 선우의 코는 규칙적으로 울리기 시작했고 세상 모르고 잠든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월하는 복잡한 심경에 잠겼다. 천하제일의 미남이라 칭송받는 사내에 그러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 그리고 천하제일의 추녀라 손가락질 받는 자신. 그러나 누구보다 세상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진 여자.
이 기묘한 부부의 앞날에 어떤 파란이 닥쳐올지 예감한 듯 창호지 문 너머로 밤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다. 월화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응시하며 내일 아침 시부모에게 문안 인사를 올릴 때 벌어질 일들을 미리 계산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멸시, 어린 눈빛, 하인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무엇보다 이 철없는 남편을 어떻게 조련하여 사람 구실을 하게 만들 것인가.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계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고, 이는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라 생존을 건 전쟁의 서막임을 알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선우가 잠결에 몸을 뒤척이며 월화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가지마, 엄마. 잠꼬대 섞인 투정의 월화는 잠시 움찔했으나 이내 측은지심이 발동하여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두었다. 따뜻한 체온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오자 월화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비록 바보라 놀림받지만 그의 손은 험한 일 한번 해보지 않아 부드러웠고 그 속에 담긴 본성은 악하지 않음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울리지 않는 쌍이 아니라 서로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짝일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감상에 젖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냉혹했다. 날이 밝으면 김진사 댁의 깐깐한 안주인이 며느리의 솜씨를 시험하려 들 것이고 선우를 노리는 저잣거리의 사기꾼들은 멍청한 새신랑을 꼬드겨 한몫 챙기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볼 것이었다. 월화는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이며 다짐했다. 이 집안에 들어온 이상 단순히 밥이나 축내는 며느리로 살다 죽지는 않겠노라고. 내 지혜로 이 허울 좋은 껍데기뿐인 집안을 단단한 반석 위에 올려놓고 저 바보 남편을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진짜 사내로 만들어 보이겠노라고. 새벽닭이 울기 전 월화는 먼저 일어나 헝클어진 매무새를 다듬었다. 첫날 밤을 치르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소박을 맞을 빌미가 될 수도 있었기에 그녀는 기지를 발휘하여 칼로 자신의 손가락을 살짝 베어 하얀 요 위에 붉은 혈흔을 남겨놓았다. 이는 구시대적인 관습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다. 선우는 여전히 입을 해벌리고 자고 있었고 월화는 그를 흔들어 깨우는 대신 차가운 물수건을 가져와 그의 얼굴에 턱하니 올려놓았다. 의차고 선우가 화들짝 놀라 일어나 앉자 월화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서방님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말을 법으로 알고 따르셔야 이 집안에서 편안히 지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선우는 잠도 덜 깬 눈으로 눈앞의 흉측한 여인을 바라보며 어제 저녁의 공포를 다시금 떠올렸으나 이상하게도 그녀의 말에 거역할 수 없는 압박감을 느꼈다. 그렇게 기이하고도 위태로운 그들의 첫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김진사 댁의 높은 담장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은 붉게 타오르며 이 부부의 앞날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듯했다. 동창이 밝아오자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방 안에 냉기를 몰아내고 있었으나 신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다. 김선우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는데 간밤의 기억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듯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그러다 문득 옆자리에서 단정하게 옷을 갖춰 입고 앉아있는 월화를 발견하고는 희익하는 단말마와 함께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월화는 그런 남편의 꼴이 우스웠으나 내색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방님 기침하셨습니까? 이제 곧 아버님과 어머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합니다. 어서 세수하시고 의관을 정제하십시오.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는 움직임이 멈추더니 선우가 고개만 빼꼼히 내밀어 물었다. 너, 아니 자네는 정말로 내 색시가 맞는가? 밤에 봐도 무서웠는데 낮에 보니 더 무섭게 생겼구려. 악에 없는 순진한 물음이었기에 그 말이 더욱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으나
월화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꾸했다. 서방님의 색시가 맞습니다. 그리고 외모는 껍데기에 불과할 뿐 중요한 것은 알맹이이니 차차 알게 되실 것입니다. 선우는 입을 삐죽거리면서도 월화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주섬주섬 옷을 입기 시작했다. 김진사 댁의 안채마루는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안방마님 최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기도 전에 머리를 싸매고 누워 있었고 김진사는 헛기침을 하며 곰방대만 두드리고 있었다. 마침내 방문이 열리고 월화와 선우가 나란히 들어서자 최 씨는 실눈을 뜨고 며느리를 훔쳐보았다가 그만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며 통곡을 터뜨렸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흉물을 며느리로 들였단 말인가. 우리 선우가 저 고운 내 새끼가 밤새 얼마나 놀랐을꼬. 최 씨의 악다구니에. 선우는 쭈뼛거리며 어미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월화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바닥에 돗자리 무늬를 세고 있을 만큼 침착했다. 김진사는 아내의 호들갑을 제지하며 월화에게 절을 받았다. 그래, 밤새 별거 없었느냐. 형식적인 물음에 월화는 품에서 미리 준비한 하얀 천을 꺼내 시어머니 앞에 조용히 밀어놓았다. 붉은 선혈이 선명하게 찍힌 그 천을 본 순간 최 씨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혼인의 증거이자 이제 월화가 이 집안의 귀신이 되어야 한다는 족쇄와도 같은 것이었다. 최 씨는 분한 듯 입술을 깨물면서도 더 이상 며느리를 내쫓으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월화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으나 겉으로는 수줍은 새색 씨의 태도를 유지하며 다소곳이 물러났다. 시집살이의 고달픔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교묘하게 월화를 조여왔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곳간 열쇠를 내주기는커녕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면박을 주기 일쑤였다. 네가 글을 좀 읽는다고 유세 떨지 마라.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다. 너는 그저 쥐 죽은 듯이 뒷방에 처박혀 바느질이나 하거라. 월화에게 주어진 일은 하루 종일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하거나 콩을 골라내는 허드렛 일뿐이었다. 하지만 월화에게 더 견디기 힘든 것은 하인들의 멸시였다. 김진사 댁의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행랑아범 마씨와 참모들은 월화가 지나가면 들으라는 듯 수군거렸다. 저 얼굴 좀 보게. 밤에 마주치면 오줌을 지리겠어. 도련님이 불쌍해서 어쩌나. 저런 여자랑 사느니 차라리 중이 되고 말지. 그들은 월화에게 식은 밥덩이를 내주거나 빨래터에서 일부러 흙탕물을 튀기기도 했다. 그러나 월화는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는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분노를 다스렸고 콩을 고르며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했다. 월화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관찰이었다. 그녀는 하인들의 대화 속에서 집안 돌아가는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고 특히 마른마 씨가 곳간의 쌀을 몰래 빼돌려 장터의 기생집에 가져다 바친다는 사실까지 냄새를 맡았다. 이 집안은 겉으로는 번드르르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주인인 김진사는 늙고 병들어 세상 물정에 어둡고 안주인 최 씨는 아들 걱정에만 매달려 집안 단속을 놓치고 있었으며 차기 주인인 선우는 바보이니 아래 것들이 주인을 능멸하고 재물을 탐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선우가 비단 옷을 빼입고 외출 채비를 했다. 머리에는 값비싼 탄건을 쓰고 허리에는 옥대까지 둘렀으니 그 자태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으나 그 모습은 마치 화려한 옷을 입혀놓은 허수아비와 다를 바 없었다. 어머니, 저 장터 구경 다녀오겠습니다. 친구들이 오늘 아주 신기한 구경거리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선우가 해맑게 외치자 최 씨는 지갑에 엽전 꾸러미를 두둑이 챙겨주며 신신당부했다. 그래, 우리 아들 기죽지 말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오거라. 대신 낯선 사람이 주는 건 함부로 먹지 말고. 월화는 마당 한 구석에서 콩을 고르다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선우의 친구들이라는 작자들이
어떤 부류일지는 안 봐도 비디오였다. 월화는 주저없이 일어나 콩 바구니를 내려놓고 남루한 무명치마 위에 장옷을 눌러 쓴 뒤 몰래 선우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장터는 활기로 넘쳐났고 선우가 나타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개중에는 그의 미모에 감탄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대다수는 저기 김진산의 호구 도령 떴다며 비웃는 눈치였다. 선우는 그런 시선을 즐기기라도 하듯 어깨를 으스대며 걷다가 골목 어귀에서 기다리던 건달패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껄렁한 옷차림에 뱀처럼 교활한 눈빛을 하고 있었는데 선우를 보자마자 과장된 몸짓으로 아른 체를 했다. 아이고, 김도령님 오셨습니까요? 오늘 도령님을 위해 저희가 천하의 보물을 구해왔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 격인 짝귀가 너스레를 떨며 선우를 주막 뒷방으로 이끌었다. 월화는 장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들의 뒤를 따라 주막 부엌 쪽으로 숨어들어 뚫어진 문구멍으로 방 안을 엿보았다. 방 안에서는 기가 막힌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었다. 짝귀는 붉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주먹만한 돌덩이 하나를 꺼내놓고 침을 튀기며 설명했다. 도령님,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저 멀리 서역국에서 건너온 용의 알입니다. 이 알을 품고 자면 무병장수하고 자손만대 부귀영화를 누린다지 뭡니까? 원래는 천냥을 줘도 못 구하는 물건인데 저희가 도령님 생각해서 특별히 500냥에 드리겠습니다. 선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투박한 돌덩이를 들여다보았다. 누가 봐도 개울가에서 주워다가 금칠만 대충 해놓은 조잡한 돌멩이였으나 선우의 눈에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보물로 보이는 듯했다. 우와, 정말 용이 나오는가? 이걸 품으면 나도 힘이 세지고 똑똑해지는가? 선우가 흥분해서 묻자 건달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낄낄거렸다. 아무렴요, 도령님처럼 귀한 분만이 이 용의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우는 망설임 없이 허리춤에서 어머니가 챙겨준 돈주머니를 통째로 꺼내 짝귀에게 넘겨주었다. 자, 여기 있다. 500냥은 안 되지만 이거라도 다 가져가게. 고맙네. 정말 고마워. 돈주머니를 받아든 짝귀의 입꼬리가 귀에 걸렸고 선우는 금칠한 돌멩이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월화의 속에서 천불이 났다. 저 돈이면 가난한 백성들이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거금이건을 저런 쓸모없는 돌멩이와 맞바꾸다니.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사기꾼들의 멱살을 잡고 싶었으나 월화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아냈다. 지금 나서서 소란을 피워봤자 남편의 체면만 구겨질 뿐이고 어리석은 남편은 오히려 자신을 원망할 것이 뻔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장면이 월화의 눈에 포착되었다. 주막 뒷문을 통해 들어온 사내가 짝귀와 은밀히 눈짓을 주고받더니 짝귀가 챙긴 돈주머니에서 일부를 떼어 받는 것이 아닌가. 그 사내는 다름 아닌 김진사 댁의 마른 맛이었다. 역시 그랬어. 집안의 쥐새끼가 밖에 도둑고양이들을 끌어들인 게야. 월화는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적의 실체가 명확해졌다. 단순히 남편이 멍청해서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집안 내부의 첩자가 남편의 동선을 파악하고 정보를 흘려 조직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월화는 조용히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들을 일망타진할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해질녘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선우는 의기양양하게 안방으로 들어왔다. 부인, 이것 좀 보시오. 내가 천하의 보물을 구해왔소. 선우는 금칠한 돌멩이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자랑스럽게 외쳤다. 월화는 바느질을 멈추고 그 돌멩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녀의 무미건조한 물음에 선우는 신이 나서 짝귀에게 들은 대로 앵무새처럼 떠들어댔다. 용의 알이니 서역국에서 왔다느니 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듣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으나 월화는 정색을 하고 물었다. 서방님, 참으로 귀한 물건을 구해 오셨군요.
헌데 이 용의 알이 진짜인지 어찌 확인하셨습니까? 선우는 말문이 막힌 듯 눈을 깜빡였다. 그야 친구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서방님 진짜 금은 불에 넣어도 변하지 않고 진짜 보석은 흙탕물에 굴러도 빛을 잃지 않는 법입니다. 이 귀한 용의 알을 물에 한번 씻어 보아도 되겠습니까? 서역의 물건이라면 조선의 물에도 끄떡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월하의 말은 논리정연하여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보물이 가짜일 리 없다는 믿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씻어보시오. 내 보물은 끄떡없을 테니. 월하는 대야에 물을 떠와 그 앞에서 돌멩이를 조심스럽게 씻기 시작했다. 선우가 침을 꿀꺽 삼키며 지켜보는 가운데 월하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황금색 칠이 벗겨지고 거무튀튀한 돌의 본색이 드러났다. 맑았던 물은 금세 흙탕물처럼 탁해졌고 잠시 후 월하의 손에 들린 것은 개울가 어디에나 굴러다니는 평범한 돌멩이 하나뿐이었다. 선우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내용의 알이 내 금이 다 어디 갔느냐. 선우는 울상을 지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월하는 젖은 손을 닦으며 차갑게 말했다. 보셨습니까? 겉에 칠해진 금빛은 물 한 바가지에 씻겨 내려가는 가짜입니다. 서방님의 친구라는 자들의 우정도 이와 같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금빛처럼 번쩍거리며 달라붙지만 그 돈이 사라지면 이 돌멩이의 본색처럼 추악한 속내를 드러낼 것입니다. 선우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믿었던 친구들이 사기꾼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의 피 같은 돈을 길바닥에 버렸다는 사실이 그 작은 머리로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바보다. 나는 정말 바보다. 그의 자책을 듣는 월하의 마음 한구석이 짠해졌다. 이 남자는 악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을 너무 모르는 백지장 같은 존재였다. 그 백지 위에 먹물을 튀기는 자들이 나쁜 것이지 백지 자체에 죄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월하는 선우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며칠 전만 해도 기겁하며 피했을 손길이었으나 지금 선우는 그 손길에 의지하고 있었다. 서방님, 바보는 자신이 바보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부족함을 깨달으셨으니 이제 서방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돈은 수업료를 낸 셈 치십시오. 대신 이 돌멩이를 잘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저 마당에 있는 마름이 밖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쌀가마니가 어디로 사라지는지 이 돌멩이를 보며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월하의 목소리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다. 선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다. 공보 자국투성인 그녀의 얼굴이 촛불 아래에서 기이하게 일렁였지만 그 눈빛만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다. 마름마 서방이 왜 선우가 묻자 월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도둑은 담장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빗장이 안에서 열리면 성벽도 무용지물인 법. 서방님, 저와 함께 이 집안의 빗장을 다시 걸어 잠그시겠습니까? 선우는 그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책임감이라는 감정의 씨앗이었다. 그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비단 옷을 입은 허수아비 같던 선우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월하는 그날 밤 잠들지 않고 붓을 들어 남편 몰래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집안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마름의 부정부패를 낱낱이 파헤칠 치부책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바보 남편을 앞세우고 뒤에서 조종하는 그림자 내조 월하의 본격적인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져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다. 음산한 바람이 김진사 댁의 담장을 넘어와 마당의 대나무 숲을 흔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이 속삭이는 듯하여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집안을 감싸고 있는 더 큰 공포는 귀신이 아니라 산 사람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절망이었다. 안채에서는 최 씨 부인의 끊어질 듯 이어지는 통곡 소리가 흘러나왔고 사랑방 문 앞에는 주인 잃은 신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집안의 기둥이 뿌리째 뽑혀나갈 위기, 그 중심에는 어김없이 김선우가 있었다. 사단은 며칠 전 마름마 씨의 달콤한 혓바닥에서 시작되었다. 지난번 용의 알 사건 이후 잠시 근신하던 마 씨는 이번에는 더욱 교묘하고 치밀한 덫을 놓았다. 그는 선우에게 접근하여 납작 엎드려 빌며 자신의 지난 과오를 씻고 집안에 큰 이득을 안겨주겠다며 솔깃한 제안을 했다. 도련님, 저기 아랫마을 최부자댁 땅이 금매로 나왔는데 지금 사두면 내년에 관아에서 길을 낸다 하여 값이 10배는 뛴답니다. 다만 급히 계약금을 치러야 하는데 진사 어른은 편찮으시니 차기 주인이신 도련님께서 도장만 한번 찍어주시면 만사형통입니다요. 세상 물정 모르는 선우는 10배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고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아내 월아에게 떵떵거리고 싶은 욕심이 앞섰다. 그는 마씨가 이끄는 대로 읍내의 후미진 기방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이미 마씨와 한패인 거간꾼들이 뱀 같은 눈으로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었다. 술과 향락에 취해 정신이 혼미해진 선우는 그들이 내미는 문서가 무엇인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채 품에 지니고 있던 인장을 꺼내 김선우 이름 석자 옆에 꾹 눌러 찍고 말았다. 붉은 인주가 종이에 스며드는 그 순간 김진사댁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그 도장이 찍힌 문서는 땅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김진사댁의 전 재산인 논밭 문서를 담보로 막대한 고리대를 빌린다는 차용증이었다. 날이 밝자마자 거간꾼들은 빚쟁이로 돌변하여 집으로 들이닥쳤다. 약조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으니 이 집과 논밭은 이제 우리 것이오. 험상궂은 사내들이 마당을 점거하고 집기들을 때려 부수는 난장판 속에서 김진사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최 씨 부인은 혼절하였다. 선우는 마루 기둥을 붙잡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이건 아니야. 내가 찍은 건 이게 아니란 말이야. 라고 울부짖었지만 그의 곁에 있던 마씨는 이미 돌변하여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도련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도장을 찍은 건 도련님 손이니 누굴 탓하겠습니까? 이제 이 집 주인은 접니다. 마씨가 본색을 드러내며 선우를 발길질해 내동댕이 치는 그 순간 선우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참극의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뿐이었. 집안이 쑥대밭이 된 그 아수라장 속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미동도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으니 바로 월아였다. 그녀는 안방 문틈으로 마당의 난리를 지켜보며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마씨와 거간꾼들의 행동거지, 그들이 들고 있는 문서의 양식, 그리고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치지 않고 사적인 왈패들만 온 점,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추어 보니 적들의 허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월아는 밖으로 뛰쳐나가 남편을 감싸는 대신 조용히 붓을 들어 먹을 갈기 시작했다. 석석석 벼루에 먹이 갈리는 소리는 규칙적이고 차분했으나 그 속에 담긴 월아의 분노는 불길보다 뜨거웠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힘없는 여인의 몸으로 저 짐승 같은 사내들과 몸싸움을 벌여봤자 승산이 없음을, 이 싸움은 칼과 창이 아니라 붓과 혀로 하는 전쟁이어야 했다. 밤이 깊어 왈패들이 마당에 멍석을 깔고 술판을 벌이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때 월아는 몰래 선우를 뒷방으로 불렀다. 선우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죄인처럼 고개를 쳐박고 있었다. 부인, 나를 죽여주시오.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소. 어머니도 아버지도 나 때문에. 선우가 흐느끼며 월아의 치맛자락을 잡으려 하자 월아는 단호하게 그의 손을 쳐냈다. 울지 마십시오. 눈물은 약한 자의 핑계일 뿐입니다. 서방님이 저지른 일이니 결자해지 서방님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월아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선우는 멍하니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해결임이 집이 넘어갔는데 어찌 해결한단 말이오. 월하는 책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들어 보였다. 거기에는 그녀가 밤새 작성한 소장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저들이 들고 있는 문서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 서방님은 아직 호적상 김진사 어른의 그늘 아래 있는 자식으로서 가문의 전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온전히 위임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들이 내민 차용증의 이자는 국법이 정한 한도를 10배나 초과하고 있으니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셋째, 마씨가 서방님을 기방으로 유인하여 사리분별이 흐린 상태에서 강제로 날인을 하게 했으니 이는 사기입니다. 월하의 설명은 청산유수와 같았으나 선우는 그 어려운 말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 눈만 껌벅였다. 월하는 한숨을 내쉬며 촛불을 선우의 얼굴 가까이 댔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저를 믿고 제 꼭두각시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신다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저 간신배들을 처단할 수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길거리에 나앉아 평생 비렁뱅이로 사시겠습니까? 선우는 비렁뱅이라는 말에 몸서리를 쳤다. 그리고 눈앞에 아내를 보았다. 곰보 자국의 흉한 얼굴은 이제 보이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확신만이 그를 사로잡았다. 선우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소, 부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소.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써드리는 이 글을 달달 외우십시오. 그리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하로 가서 사또 앞에 엎드려 이 글을 읊으셔야 합니다. 단 한 글자도 틀려서는 안 되며 억울함을 호소하되 비굴해 보여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양반의 기계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날 밤 월하와 선우는 한숨도 자지 않았다. 월하는 선우가 대사를 외우지 못할 때마다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려가며 가르쳤고 선우는 아픔을 참으며 눈물로 글자를 삼켰다. 월하는 단순히 글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 사또 앞에서 지어야 할 표정 목소리의 높낮이, 심지어 숨쉬는 박자까지 철저하게 계산하여 선우에게 주입시켰다. 그녀는 남편을 완벽한 연기자로 만들고 있었다. 서방님은 이제 바보 김선우가 아닙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지혜롭고 효심 깊은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껍데기는 서방님의 것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혼은 제 것입니다. 월하의 혹독한 조련 속에 선우의 눈빛은 점차 달라지고 있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오기와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왈패들이 타싸 떨어져 있는 틈을 타 선우는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그는 월하가 다림질해준 하얀 도포를 입고 갓끈을 단단히 메었다. 관하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예전의 팔자걸음이 아니었다. 비장함이 감도는 그의 뒷모습을 대문 틈으로 지켜보던 월하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지만 월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곧바로 붓을 들어 또 다른 편지들을 쓰기 시작했다. 수신이는 고을의 유림들을 이끄는 향교의 훈장, 그리고 장터 상단을 움직이는 행수였다. 김진사 댁의 몰락은 단순히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고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사임을 알리고 그들의 여론을 움직이기 위함이었다. 월하의 글씨는 힘이 넘치면서도 우아한 명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우국충정의 무명선비라는 이름으로 서찰을 봉인했다. 그리고 평소 자신을 따르던 벙어리 하인에게 서찰을 들려 은밀히 내보냈다. 관아 앞에는 이미 구경꾼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김진사 댁이 망했다는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기 때문이다. 그때 선우가 북을 둥둥 울리며 나타났다. 억울하오 소인 김선우 간악한 무리들의 흉계에 빠져 가문을 잃게 생겼으니 사또께서는 부디 굽어 살피어 주시옵소서. 선우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그 자태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바보 도령이 웬일이래 말하는 것이 예전과 딴판일세의 관아의 문이 열리고
형방이 나와 그를 들였다. 사또 앞에 무릎 꿇은 선우는 월아가 시킨 대로 정확하게 입을 열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법조문을 인용하고 유교의 도리를 논하는 고차원적인 변론이었다. 사또조차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가 정녕 그 김진사 댁의 아들이 맞느냐? 이 글은 누가 써준 것이냐? 선우는 침을 꿀꺽 삼키고 월아가 일러준 마지막 대답을 했다. 이것은 제 아비의 피눈물이고 제 어미의 한탄이며 제 아내의 기원입니다. 누구의 글이 아니라 하늘의 이치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또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사또의 옆에는 이미 마씨에게 뇌물을 받은 이방에 앉아 눈을 부라리고 있었다. 사또 저자는 원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자입니다. 필시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헛소리를 하는 것이니 매를 쳐서 쫓아내야 합니다. 이방의 이간질에 사또의 표정이 흔들렸다. 위기의 순간이었다. 그때 관아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갓을 쓴 노인들이 들이닥쳤다. 향교의 유림들이었다. 그들은 월아가 보낸 서찰을 받고 양반 가문의 몰락을 조장하는 무리들을 규탄하기 위해 나선 것이었다. 사또 고을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소. 사기 도박과 고리대로 양반을 능멸하는 자들을 엄벌에 처하시오. 동시에 상단의 행수들도 몰려와 탄원서를 제출했다. 마씨 일당이 장터의 상도덕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사또는 더 이상 이방의 말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좋다, 내 친히 이 사건을 조사하겠다. 마씨와 관련자들을 당장 잡아들이라. 집안에 숨어있던 마씨와 왈패들은 포졸들에게 줄줄이 엮여 끌려갔다. 하지만 마씨는 끌려가면서도 악을 썼다. 이건 모함이다. 증거가 있다. 저놈이 찍은 도장이 찍힌 문서가 있단 말이다. 그는 품속에서 선우가 도장을 찍은 그 문제의 차용증을 꺼내 흔들었다. 종이 쪼가리 하나가 다시 판세를 뒤집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선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때 관중들 틈에 섞여 있던 쓰개치마를 쓴 여인 월아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사또를 향해 정중히 읍하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또, 그 문서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그 문서에 찍힌 인주가 마르기도 전에 또 다른 글자가 더 씌워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좌중이 술렁거렸다. 마씨는 당황하여 소리쳤다. 무슨 개소리냐. 이건 완벽한 문서다. 월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씨를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로웠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 하였습니다. 사또, 불을 가져오게 하십시오. 그 종이를 불에 쬐어보면 감춰진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실 월아는 선우가 인장을 가지고 나갈 때 몰래 인주통에 특수한 약물을 섞어 놓았었다. 귤껍질 즙과 식초를 배합한 그 액체는 평소에는 붉은색이지만 열을 가하면 검게 변하며 타들어가는 성질이 있었다. 이는 그녀가 고서를 뒤져 알아낸 비법이었다. 만약 선우가 밖에서 엉뚱한 짓을 하여 도장을 찍는다면 그 문서 자체가 무효가 되도록 미리 손을 써둔 월아의 소름 끼치는 선견지명이었다. 포졸이 횃불을 가져와 문서 가까이 대자 붉었던 인장 자국이 서서히 검게 그을리며 글자 자체가 뭉개져 버렸다. 마치 하늘이 노하여 그 불의한 계약을 태워버리는 듯한 광경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보시오, 하늘이 증명하고 있소. 저 문서는 가짜요. 사악한 주술이 걸린 종이 쪼가리란 말이요. 선우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외쳤다. 사또는 탕탕 수령을 내리쳤다. 요사스러운 술수로 양반을 속이고 재물을 탐한 죄 용서할 수 없다. 저 놈들을 당장 하옥하라. 마씨와 일당들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고 관아마당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선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으나 그의 얼굴에는 난생 처음 맛보는 승리의 희열이 번져 있었다. 그는 군중 속에 서 있는 월아를 찾았다. 쓰개치마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못생긴 얼굴이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미인보다도 듬직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월화는 미소 짓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고는 바람처럼 조용히 몸을 돌려 사라졌다. 그녀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쓰러진 시부모를 봉양하고 엉망이 된 집안 살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막 알을 깨고 나오기 시작한 저 병아리 같은 남편을 진정한 대장부로 키워내는 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두고 봐라. 다시는 바보 소리를 듣지 않겠다. 내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내가 되겠다. 그의 다짐은 밤 공기 속에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그러나 이 승리는 끝이 아니었다. 마씨의 배후에는 더 큰 거물이 도사리고 있었으니 그는 바로 고을 사또의 자리를 노리는 탐관오리 옆 고을 현감이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월화와 선우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이막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지하 감옥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썩은 지푸라기 악취가 코를 찌르는 가운데 김선우는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불과 반나절 전만 해도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었건만 지금 그의 손목과 발목에는 무거운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 요사스러운 마녀와 결탁하여 신성한 문서를 훼손하고 흑주술로 관할을 능멸한 죄인 김선우는 듣거라. 옥사 밖에서 포졸의 고함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선우는 어깨를 움츠렸다. 마씨의 간교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문서가 불타버린 것을 역이용하여 월화가 남산골 마녀이며 귀신을 부려 불을 질렀다고 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화학이라는 이치를 알지 못했기에 멀쩡하던 종이가 검게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마씨의 마녀 타령을 철석같이 믿어버렸다. 졸지의 선우는 마녀에게 홀려 집안을 말아먹고 관아까지 속이려든 페류나가 되어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선우는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부인은 무사할까?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는 않았을까? 자신의 안위보다 아내의 안부를 먼저 걱정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선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얼굴만 봐도 도망치던 그였으나 이제 월화는 그의 마음속에 유일한 빛이자 구원자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시각 김진사 댁의 대문 앞은 성난 군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마씨가 돈을 풀어 고용한 왈패들이 선동하자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몰려와 마녀를 끌어내라 흉측한 얼굴로 사람을 홀리는 요물을 태워 죽여야 한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돌멩이가 담장을 넘어 날아들고 대문에는 오물 세례가 퍼부어졌다. 집안의 하인들은 모두 도망쳤고 병석에 누운 김진사와 최씨 부인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끌어안고 벌벌 떨고 있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월화만이 안방 한가운데 꼿꼿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벼루와 먹 그리고 두툼한 장부책이 놓여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저주 섞인 고성들은 그녀의 고막을 때렸으나 월화의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마씨가 누리는 마지막 발악이자 진실과 거짓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최후의 결전임을. 월화는 붓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적어 내려갔다. 붓끝이 종이 위를 달리는 소리는 마치 칼이 춤을 추는 소리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었다. 공보 자국은 여전했고 비뚤어진 코도 그대로였지만 거울 속의 여인은 더 이상 숨죽여 오는 노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날이 밝자 관아 마당에서 다시 재판이 열렸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구경꾼이 운집했다. 상석에는 사또가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 옆에는 인근 고을에서 명성을 떨치는 콧대 높은 변호사 송생원이 마씨의 변호를 위해 배석해 있었다. 송생원은 혀를 날름거리는 독사 같은 인상으로 궤변을 늘어놓아 흰 것을 검다 하고 검은 것을 희다하여 죄인을 풀어주는데 도 같은 자였다.
포박된 채 끌려 나온 선우는 수척해진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월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마씨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송생원에게 눈짓을 보냈다. 송생원이 부채를 펠르륵 펼치며 앞으로 나섰다. 사또 저 김선우라는 자는 본시 심신이 미약하여 사리분별을 못하는 자입니다. 헌데 갑자기 유창한 언변을 구사하고 멀쩡한 종이가 저절로 불타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으니 이는 필시 사악한 요술이 개입된 것입니다. 저 자의 처박씨라는 여인이 남산골 흉가에서 귀신을 부린다는 소문이 파다하오니 부디 그 여인을 잡아들여 화형에 처함으로써 고을의 안녕을 꾀하소서. 군중들은 올소 마녀를 죽여라라며 동조했다. 분위기가 마씨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었다. 그때 관아의 북소리를 뚫고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람의 무지가 하늘을 가리고 탐욕이 눈을 멀게 하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로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나는 쪽으로 쏠렸다. 군중을 헤치고 월아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소복을 정갈하게 입고 머리에는 하얀 댕기를 들였는데 그 모습이 마치 상주 같기도 하고 죄인 같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수군거리며 침을 뱉었으나 월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와 선우의 옆에 섰다. 선우는 눈물이 그렁그렁하여 그녀를 바라보았다. 부인, 여기는 위험하오. 어서 피하시오. 월아는 부드러운 눈길로 남편을 안심시킨 뒤 서슬퍼런 눈으로 송생원과 마씨를 노려보았다. 요술이라 하셨습니까? 무지한 자들의 눈에는 반딧불이도 도깨비불로 보이는 법입니다. 제가 그 요술의 실체를 여기서 밝혀도 되겠습니까? 사또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허락한다. 네가 마녀가 아님을 증명해보라. 월하는 품에서 미리 준비한 귤과 식초가 든 병, 그리고 붓을 꺼냈다. 그녀는 하얀 종이 위에 붓으로 글씨를 썼다. 즙이 투명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보십시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요술입니까? 월하는 횃불을 가져오게 하여 종이를 불 위에 살짝 쬐었다. 열기가 닿자 투명했던 글씨가 갈색으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사필 귀정 십이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 이라는 네 글자였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와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송생원의 얼굴이 찌그러졌다. 월하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것은 요술이 아니라 경물치즈의 이치입니다. 과일의 산성이 열을 만나면 색이 변하는 자연의 섭리일 뿐입니다. 마씨는 이 자연의 이치를 흑주술로 매도하여 죄 없는 남편을 옥에 가두고 자신의 추악한 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무지를 이용해 백성을 속인 죄, 그 죄가 흑주술보다 더 검고 추악하지 않습니까? 월하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군중들의 동요가 일었다. 어라 듣고 보니 맞는 말 같은데 그럼 저 흉측한 여자가 마녀가 아니라 똑똑한 거였어. 분위기가 반전되자 송생원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이 입만 산 계집이로다. 요술이 아니라면 증거를 대라. 마씨가 횡령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저 순진한 마씨는 평생 김진사 댁을 위해 개처럼 일한 죄밖에 없다. 월하는 기다렸다는 듯이 품속 깊은 곳에서 두툼한 장부책을 꺼내 사또의 책상 위에 쿵 하고 올려놓았다. 묵직한 소리가 관아 마당의 정적을 깼다. 여기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마씨가 김진사 댁의 곳간을 관리하며 작성한 이중 장부의 사본과 제가 밤마다 몰래 파악한 실제 수입 지출 내역을 대조한 진실의 장부입니다. 마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가 꽁꽁 숨겨두었던 비밀 장부의 존재를 그녀가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 사또는 월하가 제출한 장부를 펼쳐보았다. 그곳에는 마씨가 쌀 가마니 수를 조작하고 소장료를 중간에서 가로채고 가짜 영수증으로 돈을 빼돌린 날짜와 금액이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 그 돈이 흘러들어간 기방의 이름과 뇌물을 바친 이방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
배석해 있던 이방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벌벌 떨기 시작했다. 월하는 장부를 가리키며 송곳 같은 질문을 퍼부었다. 마씨는 매년 흉년이라 하여 소작료를 반으로 줄여 보고했으나 관아의 세곡 기록을 보면 김진사댁 노는 매년 풍년이었습니다. 사라진 쌀 500석은 어디로 갔습니까? 또한 3년 전 보수공사를 핑계로 받아간 목재값은 실제 목재상의 장부와 왜 10배나 차이가 납니까? 이래도 개처럼 일한 충직한 하인입니까? 아니면 주인의 살점을 뜯어먹은 승냥이입니까? 마씨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직감하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송생원조차 입을 다물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마씨는 최후의 발악으로 월하의 외모를 물고 늘어졌다. 자, 장부가 맞다. 쳐도 저 여자는 흉물입니다. 저런 재수 없는 여자가 들어와서 집안이 시끄러운 겁니다. 얼굴을 보십시오. 저게 사람입니까? 귀신입니까? 도련님도 저 얼굴이 싫어서 밖으로 놔두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월하의 얼굴로 쏠렸다. 곰보 자국과 튀어나온 광대뼈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월하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혜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믿었지만 세상의 뿌리 깊은 편견은 뼈 아팠다. 그때였다. 포박된 채 꿇어앉아 있던 선우가 벌떡 일어났다. 포졸들이 제지하려 했으나 그는 온몸으로 저항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닥쳐라, 내 이놈들 닥치지 못할까. 선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마씨를 노려보며 그리고 군중들을 향해 외쳤다. 내 아내의 얼굴이 못생겼다고 그래 맞다. 곰보 자국도 있고 코도 삐뚤어졌다. 하지만 그게 어쨌다는 말이냐. 너희들이 번드르르한 얼굴로 나를 속이고 내 돈을 뺏고 우리 부모님을 병들게 할 때 나를 구해준 건 바로 저 사람이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바보 같은 나에게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 준 건 천하일색 기생도 아니고 너희 같은 잘난 양반들도 아니라 바로 내 아내 박월아란 말이다. 선우는 숨을 헐떡이며 월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뜨거웠다. 내 눈에는 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곱다. 마음이 비단결 같고 머리는 명석하니 껍데기만 요란한 너희들보다 100배, 1000배 더 아름답다. 그러니 내 아내를 욕하는 자는 내 목을 먼저 치고 하라. 관아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천하의 바보라 불리던 김선우의 입에서 나온 피 끓는 절규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것은 꾸며낸 말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랑과 존경의 고백이었다. 월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곱다는 말, 아름답다는 말을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남편에게서 듣게 될 줄이야. 그녀의 가슴 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군중들 사이에서도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또는 감동한 듯 눈시울을 붉히며 판결을 내렸다. 듣거라 김선우의 말에 한치의 거짓도 없도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간악한 혀로 진실을 덮으려 한마씨와 그 일당은 중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마씨는 곤장 100대에 처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여 김진사댁에 배상하라. 또한 뇌물을 받고 부정을 저지른 이방은 파직하고 옥에 가두라. 사또 억울합니다. 사또 마씨가 울부짖으며 끌려나갔고 뇌물을 받아먹은 이방과 거간꾼들도 줄줄이 포승줄에 묶였다. 관아마당은 환호성으로 뒤덮였다. 와 김도령 만세 박씨, 부인 만세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 마녀라 욕하던 입으로 이제는 월아를 찬양하고 있었다. 사또의 명으로 족쇄가 풀리자 선우는 절뚝거리며 월아에게 다가갔다. 월아는 말없이 소매로 선우의 땀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이미 수만 마디의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못생긴 공보 신부와 잘생긴 바보 신랑 세상이 비웃던 그 부조화 속에서
가장 완벽하고 단단한 부부의 연이 맺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마 씨의 집을 수색하던 포졸들이 비밀 금고에서 또 하나의 문서를 발견했으니 그것은 바로 김진사의 인장을 위조하는 데 쓰인 도장과 더 큰 배후 세력인 이웃 고을 현감에게 보내려던 뇌물 목록이었다. 이제 김진사 댁의 문제를 넘어 고을 전체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월아의 손에 들어온 것이다. 월아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서방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집안을 넘어 이 고을의 썩은 물을 갈아엎을 차례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선우는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요, 부인이 가는 길이라면 지옥불이라도 따라가겠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관아문을 나섰다. 그들의 등 뒤로 쏟아지는 햇살은 찬란했고 그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길게 뻗어 있었다. 바야흐로 지혜로운 안방마님과 대장부 김선우의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매서웠던 동장군이 물러가고 김진사 댁의 담장 너머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니 마당에 앙상했던 매화나무 가지에도 어느덧 연분홍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다. 관아에서의 통쾌한 승리 이후 집안의 공기는 거짓말처럼 달라져 있었다. 마씨 일당에게 빼앗길 뻔했던 논밭 문서를 되찾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관아로부터 배상금까지 받아내어 고가는 예전보다 더 풍족하게 채워졌다. 그러나 진정으로 변한 것은 재물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다. 안방마님 최 씨는 며칠을 끙끙 앓다가 마침내 털고 일어나 며느리의 방을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그토록 아끼던 곡간 열쇠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최 씨는 바느질을 하고 있던 월아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가, 내가 눈이 멀어 너라는 보석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내 아들의 목숨을 살리고 집안을 일으킨 것이 바로 네가 아니더냐. 최 씨의 눈에서 참회와 고마움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월아는 황급히 시어머니의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젓 어머님, 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최 씨는 며느리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지난날 흉측하다고 손가락질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 그날 이후 최 씨는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는 팔불출이 되었으니 이는 고을의 또 다른 얘기거리가 되었다. 김선우의 변화는 가히 환골탈태라 할 만했다. 예전에는 색동옷을 입고 장터를 쏘다니며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기 일쑤였으나 이제 그는 매일 아침 사랑방에 앉아 책을 읽었다. 물론 처음에는 천자문을 읽는 것조차 버거워하며 하품을 해대곤 했으나 그때마다 월아는 회초리 대신 따뜻한 유자차를 내오며 그를 독려했다. 서방님, 급할 것 없습니다. 하루에 한 글자씩만 익혀도 1년이면 300자가 넘습니다. 글을 배우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서방님 스스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주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월아의 지혜로운 가르침은 선우의 가슴에 스며들었고 그는 이제 더 이상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허수아비가 아니었다. 특히 선우의 책상 위에는 기이한 물건이 하나 놓여 있었으니 바로 지난날 500냥을 주고 샀던 그 가짜 용의알이었다. 선우는 그 돌멩이를 문진으로 삼아 책장이 넘어가지 않게 눌러놓고 공부가 하기 싫어지거나 딴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돌을 어루만지며 다짐했다. 내 다시는 껍데기에 속아 알맹이를 놓치는 바보짓은 하지 않으리라. 그 돌멩이는 그 어떤 값비싼 보석보다 더 귀중한 깨달음의 징표가 되어 그의 곁을 지켰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또한 180도 바뀌었다. 예전에는 월아가 지나가면 재수없는 박색이라며 침을 뱉거나 피하기 바빴으나 이제는 그녀가 나타나면 모두가 허리를 숙여 존경을 표했다. 장터의 상인들은 샘이 꼬이면 월아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고 가정 불화가 있는 집안의 안악들은 그녀에게 지혜를 구하러 줄을 섰다. 월아는 그들을 내치지 않고 마루에 앉혀 차근차근 해법을 일러주었다. 그녀의 못생긴 얼굴은 더 이상 흉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튀어나온 광대뼈를 보며 복을 담는 그릇이라 칭송했고 곰보 자국을 보며 밤하늘의 별처럼 깊은 지혜가 박힌 자국이라며 치켜세웠다. 월화는 그런 칭송에 우쭐해하지 않고 늘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따스한 봄볕 같은 행복이 차올랐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숨어 살아야 했던 서름이 씻겨 내려가고 비로소 세상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어느 날 밤 유난히 달이 밝아 마당의 정원수들이 은은한 빛을 머금고 있을 때였다. 선우는 사랑방에서 나와 월화가 있는 안채 샘마루에 걸터 앉았다. 월화는 낡은 장부를 정리하다가 남편의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서방님, 아직 주무시지 않고요. 선우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월화를 바라보았다. 부인 달이 참 밝지 않소. 문득 부인 생각이 나서 잠이 오지 않더이다. 월화는 피식 웃으며 붓을 내려놓았다. 선우는 쭈뼛거리며 품속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월화에게 내밀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월화가 묻자 선우는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다. 지난번 장날에 내가 직접 고른 것이오. 이번에는 누구한테 속아서 산 게 아니오.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고른 것이니 한번 열어보시오. 월화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화려한 금비녀 대신 투박하지만 은은한 향기가 나는 박달나무 비녀가 들어있었다. 값비싼 보석은 박혀있지 않았지만 나무결이 살아있고 만지면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비녀였다. 비싼 건 아니오. 하지만 그 나무는 단단해서 천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은은한 향을 품고 있어서 벌레가 꼬이지 않는다고 하더이다. 부인을 닮은 것 같아서 선우의 서툰 고백에 월화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천하제일의 미남이라 불리던 남편이 외모가 아닌 내면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진정한 사내로 성장한 것이다. 월화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비녀를 머리에 꽂았다. 서방님 참으로 곱습니다. 제 평생 받아본 선물 중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월화의 미소는 달빛 아래에서 그 어떤 절세미인보다도 고혹적이었다. 선우는 그런 아내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하나로 포개졌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3년이 지났다. 김진사 댁에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월화와 선우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남매는 아비의 고운 외모와 어미의 명석한 두뇌를 골고루 물려받아 고을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김진사는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천자문을 가르치는 낙으로 살았고 최씨 부인은 손주들에게 맛난 간식을 해먹이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었지만 입가에는 늘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선우는 비록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지는 않았으나 향교의 장이가 되어 후학을 양성하고 마을의 대소사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존경받는 유지로 거듭났다. 그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지만 여전히 아내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미소를 짓는 다정한 남편이었다. 그리고 월화는 남산골 박색이라는 옛 별명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현명한 안방마님으로 불리며 가문의 기둥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녀는 틈틈이 글을 써서 규방의 지혜라는 책을 엮어내기도 했는데 이 책은 널리 퍼져 많은 여인들에게 삶의 지침이 되었다. 또한 그녀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쌀을 내어 서당을 후원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을 위해 남편을 통해 상소를 올리게 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웃 고을 현감이 부패 혐의로 암행어사에게 적발되어 압송되던 날 그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이 바로 김진사 댁 며느리라는 소문이 돌았으나 월화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굳이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느 늦가을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옙쌀로 지은 밥과 구수한 된장찌개를 먹는 저녁 식사 자리였다. 김진사가 숟가락을 놓으며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다. 밥맛이 꿀맛이로구나. 예전에는 금그릇에 밥을 담아 먹어도 모래알 씹는 것 같더니
이제는 질그릇에 담긴 밥도 천하의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다. 선우가 맞장구를 쳤다. 그게 다 우리 부인 덕분이지요. 부인이 끓인 된장찌개에는 요술이 들어있는 게 분명합니다. 가족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월아도 수줍게 웃었다. 식사를 마치고 마루에 나와 앉은 월아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했다. 멸시와 조롱 속에서 숨죽여 울던 못난이 노처녀가 이제는 한 가문의 며느리이자 아내, 그리고 어머니로서 당당히 서 있게 된 기적 같은 여정.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뼈를 깎는 인내와 자신을 믿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향한 진심이 만들어낸 필연이었다. 선우가 다가와 월아의 어깨에 도톰한 속옷을 덮어주었다.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시오? 선우의 물음에 월아는 남편의 손등을 토닥이며 대답했다. 꽃은 열흘을 붉기 어렵고 화무시비롱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인양 만리는 옛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의 고운 얼굴은 세월이 가면 주름지고 변하겠지만 우리가 함께 겪으며 쌓아 올린 마음의 향기는 영원히 변치 않고 이 집안을 지킬 것입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월아를 품에 안았다. 내 얼굴이 주름지면 어떻소? 내 눈에는 부인이 갈수록 더 예뻐 보이니 내 눈이 멀거나 아니면 부인이 진짜 선녀가 되어가거나 둘 중 하나겠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고 편안한 웃음을 터뜨렸다.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고진감래, 구준간라의 끝에 찾아온 평화를 노래하는 듯했다. 김진사 댁의 살인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나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따스한 불빛과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온 마을로 퍼져나갔다. 못생긴 외모 뒤에 숨겨진 보석 같은 지혜를 가진 여인과 어리석음 뒤에 숨겨진 순수함을 가진 사내가 만나 서로를 갈고 닦아 마침내 완전한 하나가 된 이야기. 세상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부부의 이야기를 전하며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향기로운 영혼임을 되새기게 되었다. 촛불이 꺼지고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그들의 행복한 꿈은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이었다. 외전 김진사 댁의 평온하던 마당에 천둥벼락 같은 말발굽 소리가 들이닥친 것은 막 추수가 끝나고 삼쌀을 광에 들이던 나른한 오후였다. 이리 오너라, 어명이다. 대문을 부술듯 두드리는 소리에 사랑방에서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던 김진사는 곰방대를 떨어뜨렸고 안채에서 다림질을 하던 최씨 부인은 기겁하여 화로를 엎을 뻔했다. 마을 사람들은 무슨 난리가 났나 싶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며 수군거렸다. 어명이라니, 김진사 댁에 무슨 병고가 생긴 게야. 혹시 3년 전 그 마름놈이 앙심을 품고 무고라도 한 거 아니야. 불안감이 안개처럼 퍼져나가는 가운데 대문이 활짝 열리고 관복을 입은 사자와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위세는 시골 마을의 촌부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이제는 어엿한 가장이 된 김선우가 급히 버선발로 뛰어나왔으나 그의 얼굴에는 옛날의 겁쟁이 같은 기색 대신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어명이시라니 누추한 곳에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선우가 예를 갖추어 묻자 사자는 품에서 붉은 두루마리를 꺼내 들었다. 김선우의 처 박어라는 듣거라. 중전마마께서 그대의 지혜가 출중하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친히 한양으로 불러오라 명하셨다. 지체 없이 입궐할 채비를 하라. 그 말에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죄를 물으러 온 것이 아니라 구중궁궐의 안주인인 중전마마가 시골 안악을 불렀다는 사실 자체가 전무후무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선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걱정이 앞섰다. 한양은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곳이라 했고 궐안은 온갖 권모술수가 판치는 살벌한 곳이 아니던가.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월아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세월이 흘러 눈가에 잔주름이 잡혔으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사자 앞에 정중히 무릎을 꿇고 교지를 받들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시골의 어리석은 안악이 어찌 마마의 부르심을 받겠습니까? 많은 명을 받들어 상경하겠나이다. 월아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으나 그녀를 바라보는 선우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으나 선우는 잠시도 월아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부인 궐에 가면 기가 센 상궁들이 많다던데 기죽지 마시오. 누가 뭐래도 부인은 내 아내이자 김진사 댁의 안방마님이요. 선우가 걱정스레 말하자 월아는 미소로 답했다. 서방님 산속의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의 편견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편견은 깨지라고 있는 법 너무 염려 마십시오. 며칠을 꼬박 걸어 도착한 한양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기와집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이 넘쳐났으나 월아의 눈에는 그 화려함 속에 감춰진 팍팍한 인심이 먼저 보였다. 특히 궐문에 들어서자 수문장들과 나인들이 월아의 얼굴을 보고 흠칫 놀라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것이 느껴졌다. 저 여인이 그 소문의 지혜로운 부인이라고 곤보 자국이 저리 심해서야 원 중전마마께서 놀라시지 않겠나. 수군거림은 바람을 타고 귓가에 들려왔으나 월아는 고개를 곳곳이 세우고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비웃던 자들이 무안해져 고개를 돌릴 지경이었다. 교태전의 문이 열리고 마침내 월아는 조선의 국모인 중전 앞에 엎드렸다. 중전은 병풍 뒤에 앉아 있었으나 그 너머로 느껴지는 기품과 위엄은 대단했다. 네가 바로 남산골 박월아냐? 고개를 들어라. 중전의 명에 월아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병풍 옆에 시립해 있던 상궁들이 월아의 얼굴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러나 중전은 개의치 않고 차분히 입을 열었다. 내 너를 부른 것은 조정의 대신들도 풀지 못한 골치 아픈 문제를 네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해서다. 며칠 전 명나라 사신이 황제의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참으로 기이하여 아무도 그 쓰임새를 모르고 있다. 사신은 우리가 그 물건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면 조선의 수준을 비웃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네가 한번 그 물건을 보겠느냐? 이는 단순한 수수께끼가 아니라 나라의 체면이 걸린 중대사였다. 월아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소인 비록 식견이 좁으나 마마의 근심을 덜어드릴 수 있다면 성심을 다해 보겠나이다. 중전의 신호의 내관들이 붉은 함을 가져와 월아 앞에 내려놓았다. 함을 열자 그 안에는 주먹만한 크기의 투명한 유리구슬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런데 그 구슬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고 기이하게 생긴 나무 조각 하나가 둥둥 떠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장식품 같았으나 사신이 내건 문제는 이러했다. 이 구슬을 깨뜨리지 않고 구슬 안에 든 나무 조각을 밖으로 꺼내시오. 단구슬에는 바늘 구멍만 한 틈도 없으며 오직 하나의 구멍만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손가락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작소. 대신들은 그 작은 구멍으로 집게를 넣어보려 했으나 실패했고 열을 가해보기도 했으나 나무가 탈까봐 그만두었다고 했다. 월아는 그 유리구슬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관찰했다. 구슬의 윗부분에 아주 작은 구멍이 하나 나 있는 것이 보였다. 주변의 대신들과 상궁들은 숨죽여 월아를 지켜보았다. 저 시골 안악이 뭘 알겠어. 헛고생하는 거지. 명나라의 기라성 같은 학자들도 쩔쩔매는 문제라던데. 비관적인 시선 속에서도 선우만이 주먹을 꽉 쥐고 아내를 응원하고 있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월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중전을 향해 고했다. 마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준비물이 필요하옵니다. 하나는 굵은 소금 한 되이고 다른 하나는 가늘고 긴 무명실입니다. 대신들은 웅성거렸다. 도구도 아니고 고작 소금과 실이라니. 하지만 중전은 월아의 눈빛을 믿고 즉시 물건을 대령하게 했다. 월아는 먼저 무명실 끝에 소금물을 진하게 묻혀 빳빳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실을 조심스럽게 구슬의 작은 구멍으로 밀어 넣었다. 실은 구슬 안의 물속에서 흐느적거렸으나
나무 조각에는 닿지 않았다. 사람들은 실패라며 혀를 찼다. 그러나 월화는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준비된 소금 한 되를 물이 담긴 대야에 쏟아부어 아주 진한 소금물을 만들었다. 그러고는 유리구슬을 통째로 그 소금물 대야에 담가 버렸다. 아니, 구슬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데 겉에 소금물을 묻혀서 무엇 하려는 게냐. 한늙은 대신이 호통을 쳤으나 월화는 대답 대신 손짓으로 구슬을 가리켰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구슬이 소금물 속에 잠기자 구슬 안에 있던 맹물과 바깥의 소금물 사이의 온도 차이와 밀도 차이가 발생하며 미세한 흐름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월화는 구슬을 건져내어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두었다. 그러자 구슬 안에 물이 열을 받아 팽창하면서 작은 구멍으로 조금씩 몽글몽글 맺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이 핵심이 아니었다. 월화는 다시 구명 안으로 이번에는 마른 모래를 아주 조금씩 흘려 넣었다. 그리고 실을 다시 넣었다. 끈적해진 물과 모래의 마찰력, 그리고 나무 조각의 부력을 이용하려는 심산이었다. 하지만 월화의 진짜 비책은 따로 있었다. 그녀는 중전에게 다시 청했다. 마마, 혹시 이 걸 안에 개미가 있습니까? 꿀을 묻힌 실을 개미 허리에 묶어 저 구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사람들은 아연실색했다. 신성한 궁궐의 개미라니. 하지만 월화의 설명은 기상천외했다. 이 구슬의 내부는 미로처럼 꼬여 있어 고든 막대기로는 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생물만이 길을 찾을 수 있지요. 개미는 단냄새를 쫓는 본능이 있으니 나무 조각에 미리 발라져 있던 꿀 향기를 맡고 찾아갈 것입니다. 사실 월화는 처음에 구슬을 관찰할 때 나무 조각에 미세하게 반짝이는 꿀의 흔적을 발견했던 것이다. 명나라 사신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자연의 습성을 이용하는 지혜를 시험한 것이었다. 반신반의하며 잡아온 개미 한 마리가 실을 매달고 구멍으로 들어갔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시간이 흘렀고 잠시 후 개미가 나무 조각에 도달하여 꿀을 빨기 위해 달라붙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때 월화는 실을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아기를 다루듯 살살 잡아당겼다. 개미가 나무 조각을 붙잡고 버티는 힘과 실의 장력이 팽팽하게 맞섰다. 월화는 서두르지 않고 달래가며 실을 감아 올렸고 마침내 작은 구멍을 통해 나무 조각이 실에 매달려 툭 하고 튀어나왔다. 와, 탄성이 터져 나왔다. 대신들은 눈을 비비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중전마마조차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참으로 놀랍도다. 힘으로도 기술로도 안 되는 것을 미물인 개미와 그 습성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해결하다니. 월화는 나무 조각을 받아들고 엎드렸다. 세상 만물에는 저마다의 길이 있고 쓰임이 있는 법입니다. 힘으로 억지로 문을 열려 하면 깨지기 마련이나 순리를 따르면 바늘 구멍으로도 태산을 옮길 수 있는 것이옵니다. 중전은 월화의 말에 크게 감동하여 친히 단상 아래로 내려왔다. 그리고 월화의 손을 잡았다. 그 거친 손을 잡은 중전의 눈에는 더 이상 곰보 자국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내 얼굴의 흉터는 하늘이 너에게 너무 많은 지혜를 주어 시기한 흔적이로구나. 너야말로 조선의 진정한 보석이다. 명나라 사신 또한 이 소식을 듣고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다. 조선의 시골 안악이 내 문제를 풀었다니 조선은 참으로 인재가 많은 나라로다. 사신은 패배를 인정하고 가져온 예물을 모두 조선 조정에 바쳤고 이 일로 조선과 명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중전은 월화에게 큰 상을 내리려 했으나 월화는 정중히 사양했다. 소인은 그저 시골에서 농사짓고 남편 내조하며 사는 것으로 족합니다. 다만 한 가지 청이 있다면 제 남편이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으나 학식과 덕망은 누구보다 깊으니 고향에서 후학을 양성할 수 있도록 작은 서원 하나만 허락해 주십시오. 남편의 길을 세워주려는 그 지극한 마음에 중전은 물론이요 지켜보던 선우까지 눈물을 훔쳤다. 중전은 흔쾌히 허락하며 현덕 갠드 어질고 덕이 있다.
이라는 현판을 친필로 써서 하사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금이 환영하는 행렬은 올 때와는 사뭇 달랐다. 사람들은 월화를 보기 위해 길가로 몰려 나와 환호했고 선우는 어깨가 으쓱해져 입이 귀에 걸렸다. 부인, 이제 부인은 나만의 아내가 아니라 나라의 영웅이 되었구려. 선우가 농을 던지자 월화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영웅은 무슨요? 개미덕을 보는 좋은 안악일 뿐이지요. 그보다 서방님 집에 가면 밀린 빨래가 산더미입니다. 서원 짓는 일은 나중에 하더라도 빨래부터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나라를 구한 영웅 대접이 고작 빨래라니. 선우가 엄살을 부리자 뒤따르던 포졸들과 하인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고개마루에서 부부는 잠시 멈춰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그들이 사는 마을이 보였고 굴뚝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화려한 궁궐보다 높은 벼슬보다 저 소박한 풍경이 그들에게는 진정한 천국이었다. 월화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방님 10년 전 그 촛불 아래서 벌벌 떨던 밤을 기억하십니까? 어찌 있겠소. 그때는 부인이 귀신인 줄 알았지. 지금은요. 선우는 월화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지금은 내 인생을 밝혀준 등불이자 평생을 함께할 유일한 벗이지. 그 말에 월화의 얼굴에 핀 미소는 저녁 노을보다 더 붉고 아름다웠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고 그들은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따뜻한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못생겼지만 지혜로운 아내와 부족하지만 마음 따뜻한 남편.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저 흐르는 강물처럼 오래도록 이어져 세상의 귀감이 되었다. 그리고 훗날 그들이 세운 서원에서는 수많은 인재가 배출되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다고 한다. 진정한 스승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